지금 한국 주식시장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실 겁니다. 마치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다고요. 코스피가 하루에 2%에서 3%씩 급등했다가 바로 다음날 비슷한 폭으로 급락합니다. 어제까지 공포에 떨다가 오늘은 환호하고 내일이면 또다시 불안에 빠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이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변동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장의 점수판만 보면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코스피가 몇 포인트인지가 아니라 이 시장의 내부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도 자산을 꾸준히 불려가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의 출렁임은 단순히 시장의 기분 탓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익 구조가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레버리지 ETF와 투기 심리가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기말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편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드리면서 변동성 시대에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생존 전략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요동치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쏠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지수가 올라가고 반도체에 먹구름이 끼면 지수 전체가 무너집니다. 비유하자면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두 다리로 균형 잡고 선 사람보다 훨씬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레버리지 ETF의 팽창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이 1% 움직일 상황에서 레버리지가 걸리면 2%에서 3%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오를 때는 과도하게 오르고 내릴 때는 과도하게 내리는 구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반기말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성과 평가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재조정합니다. 대규모 매도와 매수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시장의 진폭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쏠림 구조, 레버리지 증폭, 기관 리밸런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니 코스피가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건 사실 구조적으로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한국 증시의 높은 변동성은 오늘 처음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매번 코스피는 다른 선진국 시장보다 더 극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출 의존 구조와 특정 산업 쏠림입니다. 과거에는 조선과 철강이었고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쏠림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변동성 앞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입니다. 많은 분이 전문 트레이더처럼 시장의 단기 리듬을 타려고 합니다. 급락한 날 재빨리 매수하고 급등한 날 재빨리 매도하겠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극소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일관되게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는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높은 곳에서 사고 낮은 곳에서 파는 정확히 반대의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테니스에 비유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프로 선수는 화려한 에이스로 포인트를 따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가 이기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에이스를 노리는 대신 실수를 줄이고 공을 네트 너머로 꾸준히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정확히 잡겠다, 꼭지에서 깔끔하게 팔겠다, 이런 욕심을 내려놓고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를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전략이 바로 현금 비중 유지입니다. 전체 투자 자산의 30%에서 50% 정도를 현금으로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급락할 때 추가 매수할 여력이 생깁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는 비중을 줄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현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프로트레이더의 기술이 없는 보통 사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스크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재무학 교과서를 펼치면 주가의 변동성 자체를 리스크라고 정의합니다.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 리스크가 높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진짜 리스크는 가격이 출렁이는 게 아니라 원금을 잃는 것, 내 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변동성이라도 내가 어떤 가격에 샀느냐에 따라 리스크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우량 기업의 주식을 저점 부근에서 산 사람과 고점 부근에서 산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10% 하락하면 저점 매수자는 여전히 수익 구간에 있지만 고점 매수자는 깊은 손실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주식, 같은 변동성인데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야말로 투자의 안전마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역설적으로 시장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찾아옵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뉴스마다 공포가 쏟아졌고 주변에서 주식을 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가장 좋은 매수 기회였습니다. 반대로 모든 뉴스가 장밋빛이고 택시 기사분까지 주식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이미 좋은 가격이 사라진 뒤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역설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안개 속에서 들어가야 좋은 가격을 잡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안개가 거친 뒤에야 움직입니다. 물론 안개 속에서 아무거나 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 대비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위험한 이유는 가격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심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급등하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비싸게 사고 급락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싸게 팝니다. 감정이 매매를 지배하는 순간 투자자는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감정 관리가 종목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투자 역량인 겁니다. 워런 버핏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이 말이 간단해 보여도 실행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날, 머리로는 기회라는 걸 알지만 손이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진짜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리입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의 심장부인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의 절대적 중심축입니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반도체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시장의 중심에서 스스로 이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고대 역폭 메모리, 데이터 센터 용칩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독과점에 가까운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AI가 확산될수록 메모리가 필요하고 메모리가 필요할수록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 혜자가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이렇게 잘 벌고 있는 이유를 한 단계만 역추적해보면 결국 그 돈의 원천은 AI 인프라 투자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엔비디아, 오픈 AI, 소프트뱅크 같은 기업들이 AI 칩과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가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현재 반도체 호황의 엔진입니다. 더 심각한 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자금 흐름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요? 만약 AI 기업들이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면? 금리가 올라자본 비용이 치솟는다면? 이 중 하나라도 현실이 되면 AI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 순간 반도체 수요도 함께 흔들립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탄탄해 보이지만 그 매출을 만들어주는 고객의 사업 모델이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구조적 취약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자금 조달 능력과 수익화 속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추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영역의 실제 수익성입니다. 만약 이익이 반도체 하드웨어에만 집중되고 정작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쪽에서는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반도체 사이클은 언젠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놀랍도록 닮은 구조입니다. 당시에도 통신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인프라를 깔아주는 쪽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내는 고객이 무너지자 결국 인프라 쪽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AI 관계가 이와 유사한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느냐 마느냐라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 어떤 시나리오에서 이 호황이 꺾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디를 봐야 할까요? 한국 경제와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세계 경제의 풍경은 AI와 로봇, 자동화가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오를지를 맞히는 것보다 그 세계에서 살아남고 지배적 위치를 차지할 기업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 기업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회계장부의 이익은 때로 의견에 불과합니다. 감가상각 방식, 매출 인식 기준에 따라 이익 숫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은 다릅니다. 그 현금을 높은 투자 수익률로 재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쟁 우위가 견고한 기업입니다.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이런 해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자본 비용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재무 체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누구나 성장할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고 자금이 마르면 그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서는 안 되고 이야기가 그럴듯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 모델이 있는지, 그 돈이 다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쓰이고 있는지, 진짜 고객과 진짜 수요가 존재하는지, 이것들을 따져본 뒤에야 비로소 매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앞으로도 한국 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 이후의 세계를 미리 준비하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로보틱스, 전기차와 자율주행, AI 플랫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기업들, 이런 영역에서 다음 세대의 기회가 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그룹은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서 올가을 이후 이 스토리가 한층 선명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형주 중심의 시각에 대한 반론도 분명 존재합니다. KOSTQ 중소형주가 훨씬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는 주장, 정책 기대감이나 기념일 이벤트에 맞춰 테마주가 급등한다는 기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논리,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곰곰이 따져보면 그것은 전문적인 분석 능력과 정보력, 거기에 상당한 운까지 필요한 고난이도 게임입니다. 프로 선수의 플레이를 일반 투자자가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종목을 다른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따라 사는 것,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자신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젊은 투자자라면 설령 실수를 해도 만회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분이 생활비나 전세금, 대출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험입니다. SNS에서 누군가가 빚을 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떠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자산, 소득권, 신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그대로 복사하려면 그 사람의 재무 상황과 인생 조건 전체를 복사해야 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FOMO, 즉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휘둘려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어떤 주식을 살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구인지, 나의 재무 상황은 어떤지, 나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장의 꼭지와 바닥을 맞히는 예언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금리 급변, 기술 혁명, 지정학적 충격, 자본시장의 돌발 사태, 이런 것들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위기도 오고 기회도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금 비중을 지키고 포트폴리오의 쏠림을 관리하고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현금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기업에 집중하고 AI 생태계의 자금 흐름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상황과 속도에 맞게 투자하는 것. 시장을 예측하려는 시도보다 이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훨씬 확실한 전략입니다.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잃지 마십시오.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투자, 그것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결국 이기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빠른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 치명적인 실수를 가장 적게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침착하게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막연한 불안 대신 냉정한 준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